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회계학회 2025년 제2차 보험회계 실무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세미나를 위해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온라인에서 성원해 주신 청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세미나는 오후 2시 30분에 시작해서 오후 4시 20분까지 예정돼 있고요. 지금 현재 웨비나 링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보험부채 평가에 대한 최근의 논의와 그다음에 보험사 재무정보 비교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두 분의 교수님께서 발표를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이후 신현걸 교수님을 좌장으로 해서 노건엽 실장님, 박경진 교수님, 박수홍 팀장님, 이용용 상무님이 오늘 내용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 주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을 미리 드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난번 보험회계 실무 세미나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관계로 여러 가지 제약과 그다음에 시간 제약이 좀 있어서요. 실시간 질문을 받지 않고요. 그 대신 저희가 이제 학회 홈페이지에 자료와 그다음에 이 녹화 화면을 올리면서 발표자분들의 이메일 주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의견이나 질문사항, 오늘 발표된 질문사항 있으시면 그 이메일을 통해서 해주시면 발표자분들께서 성실히 답변을 해주실 거라고 굳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회계학 회장이신 동국대학교 김갑순 교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회계학회 회장 동국대 김갑순 교수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제2차 보험회계 실무 세미나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현장 청중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비록 같은 공간에 있지는 않지만 화면을 통해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의 참여가 학문과 실무를 잇는 소중한 자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지난 9월에는 첫 번째 보험회계 실무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두 번째 세미나는 그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두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보험부채 평가에 대한 최근 논의입니다. 두 번째는 보험사 재무정보의 비교 가능성 제고 방안입니다. 이 두 주제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첫 번째 발표는 숙명여자대학교 오명전 교수님께서 맡아주십니다. 교수님께서는 IFRS 17 체계에서 보험부채의 평가와 측정과 관련된 최신 연구 동향을 정리해 주실 예정입니다. 또한 실무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들도 함께 살펴봐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고려대학교 오광욱 교수님께서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하십니다. 주제는 보험사 재무정보의 비교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언입니다. IFRS 17 시행 초기에는 보험부채의 시가 측정 방식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오 교수님의 발표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학계, 감독당국, 실무계가 함께 노력해야 할 지점들을 짚어주실 것입니다. 두 분의 발표 이후에는 패널 토론이 이어집니다. 토론은 건국대학교의 신현걸 교수님께서 진행하십니다. 학계, 실무계, 감독당국에서 참여한 전문가들이 함께 자리합니다. 토론에서는 보험부채평가의 실제 쟁점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IFRS 17 적용 이후 나타난 재무정보 해석상의 문제도 논의합니다. 아울러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폭넓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한국회계학회는 이러한 논의가 회계 기준의 실효성과 실무 현실을 조화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한국회계학회 보험회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경대 박성종 교수님과 학교의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세미나가 보험회계의 발전에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회계 산업의 신뢰성 제고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 회장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그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세미나 발표는 각 25분씩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발표가 있은 후에 10분간의 그 휴식 시간이 있을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숙명여자대학교 오명정 교수님께서 보험부채 평가에 대한 최근의 논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예,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발표 주제인 보험부채 평가에 대한 최근의 논의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숙명여대 오명전입니다. IFRS 17이 도입된 지 이제 3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현 시점에서도 보험회계에서의 가장 큰 화두는 결국 계리적 가정과 관련된 회계 정보의 비교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17 도입 이후에 계리적 가정이 어떻게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을 저해했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까지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었는지를 전반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보험회계와 관련해서 저희가 직면했던 문제의 근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내에서 적용되었던 과거의 IFRS4와 지금 현재 17의 가장 큰 차이는 보험부채 평가에 있어서 결국 원가에서 시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보험부채 평가 시에 최초 계약 시점에 가정을 만기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회계 처리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예측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17은 매 결산 시점마다 최선 추정의 가정을 사용해서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취지는 결국 각 보험사마다 상품의 특성을 잘 반영을 해서 회계 정보의 목적 적합성을 높이는 동시에 모든 보험 계약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서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도록 한 데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뒤따랐던 것 같습니다. 바로 보험부채 평가에 있어서 계리적 가정 추정에 대한 자율성이 오히려 회사 간의 비교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칙 중심 회계가 의도한 자율성이 결국 국내 시장에서는 자의적인 가정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시행 3년 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보아온 것 같습니다. IFRS 17 하에서 보험부채 평가와 관련된 비교 가능성 문제가 과연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알기 위해서 보험부채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에서의 그 보험부채는 미래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인 BEL,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인 RA, 그리고 미래이익인 CSM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이 세 요소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CSM은 최초 인식 시점에 들어올 돈에서 나갈 돈, 즉 BEL과 위험 조정인 RA를 뺀 나머지로 결정될 것입니다. 즉 경영진이 계리적 가정을 통해서 BEL과 RA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국 기업의 이익인 CSM의 규모가 결정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계리적 가정이 이익을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매 결산 시점마다 재평가되는 이 계리적 가정이 흔들리게 되면 보험 부채와 이익 전체의 규모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17의 도입을 앞두고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말을 기준으로 17 도입 역량에 대한 사전 공시를 하도록 했었는데요. 그 데이터를 보면 매우 놀랍습니다. IFRS4 대비 17의 전환 효과로 인한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 782%에서 189%로 그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러한 편차는 회사별 가정에 따른
편차로 나타났고 그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상황이나 상품의 구성이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파는 보험사들 사이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격차가 발생한 것은 단순히 보험 상품의 비즈니스 차이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를 두고 고무줄 회계이익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보험사들이 낙관적인 가정을 적용해서 비이해를 줄이면 그만큼 CSM이 늘어나고 그리고 자본 건전성 지표인 KICS 비율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즉 계리적 가정이 재무제표를 관리하고 건전성을 방어하는 전략적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적 정보에 대한 신뢰성의 의문을 가지게 되고 회사 간 비교 가능성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쟁점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논란은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의 해지율 관련이었습니다. 이 상품은 납입 기간 중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거의 없지만 보험료가 저렴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판매되었던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납입 기간이 끝난 후에 환급금이 급격히 살아나게 되는데 문제는 국내에서 그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상품은 2018년경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경험 통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부 보험사들이 납입이 끝나고 환급금이 많아지는 시점에도 고객들이 대거 해지할 것이라는 조금 다소 이해하기 힘든 낙관적 가정을 적용했었고 결국 국내 경험 데이터가 없다는 점 때문에 회사별로 상당히 다양한 자의적인 추정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저해지 상품에 대해서 해지율을 높게 가정하는 것이 보험회사에게 어떠한 경제적 영향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해지율을 높게 잡게 되면 미래 회사가 지급해야 될 만기 환급금이라든지 보험금 규모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즉 최선 추정 부채 BEL이 과소 계상되고 그만큼 단기이익과 보험 계약 마진인 CSM은 과대 계상되게 됩니다. 또한 예상 해지율을 높게 적용해서 해지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할수록 보험료는 낮게 산출돼서 결국 계약자 입장에서는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확대도 상당히 유리할 것입니다. 물론 보험회사가 최선의 추정의 결과로 해지율을 높게 추정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지율을 낙관적으로 높게 가정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사후적으로 매우 중대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리스크 시나리오를 보시면 만약 회사의 예정 해지율보다 실제 해지율이 낮다면 즉 과소 해지가 발생하게 된다면 회사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결국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실제 재원이 부족해져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나 재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장의 경제적 유리함을 위해서 미래 리스크를 키울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손해율 관련입니다. 이 이슈는 2023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2025년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2023년에는 실손 의료보험이 문제였다면 이제 올해 2025년에는 비실손 갱신형 상품에 대해서 손해율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손해율 관련해서는 매년 손해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갱신 시에 보험료를 대폭 인상한다던가 또는 의료 이용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새로운 쟁점인 그 비실손 갱신형 보험은 이제 암보험이나 건강보험 갱신형 상품에서 미래의 목표 손해율을 좀 의도적으로 낮게 가정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상보다 손해율을 낮게 잡게 되면 결국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 부채가 감소하게 되고 KICS 비율이 즉각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효익이 있습니다. 결국 이는 기존 계약의 수익성을 방어하고 자본 건전성을 관리하려는 재무적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감독당국은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개입의 그 첫 번째 제1단계는 바로 2023년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이때는 세븐틴의 시행 초기였기 때문에 좀 강한 규제보다는 선언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실손보험료 산출 시 객관적인 통계를 써라. 그리고 무저해지 해지율 산출 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라 정도의 어떤 선언적인 그런 방침이었습니다. 또한 RA 삼각 기준을 마련했었는데요. 일부 회사들이 기말 RA를 인위적으로 줄여서 삼각 이익을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시와 기말의 동일한 가정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선언적 가이드라인으로는 이제 부족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제 낙관적 가정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었고요. 결국 2024년 보험개혁 회의를 통해서 감독 당국의 규제는 이제 원칙 중심에서 보다 더 강한 규제, 즉 규칙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제 해지율 모형의 표준화인데요. 이제 로그 선형 모형을 원칙으로 정하고 사실상 로그 선형 모형을 적용하도록 강제한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만약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 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차이 내역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단기납 종신에 대해서도 30% 이상을 설정하도록 했고, 또한 할인율에 대해서도 최종 관찰 만기를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2024년부터는 감독 당국이 더 이상 시장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확실하게 표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표는 계리적 과정과 관련해서 감독 당국의 규제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좀 정리한 것인데요. 보시면 결국 2023년도의 가이드라인은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선언적인 수준이었는데 2024년에 들어와서는 해지율에 대해서 로그 선형 모형을 써야 된다. 그리고 단기납에 대해서도 30%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것처럼 매우 구체적인 수치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도에 TF에서는 손해율에 대해서도 하한을 설정하려고 하는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규제의 범위가 해지율에서 할인율 그리고 손해율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고요. 앞으로 뭐 사업비 등으로 더욱더 확장될 것 같습니다. 그럼 2025년에 이제 핵심 이슈인 목표 손해율이 왜 문제인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좌측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목표 손해율을 90%에서 70%로 낮게 가정을 하게 되면 결국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장래에 지출될 보험금의 규모가 감소하게 될 것이고요. 즉 BEL이 감소해서 총 부채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결국 부채가 줄어든 만큼 미래 이익인 보험계약 마진, 즉 CSM이 과대 계상되게 되고 동시에 가용 자본이 늘어나서 KICS 비율도 상승하는 그런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문제는 유사한 상황에서 A사는 보수적으로 95%의 가정을 사용을 하고 B사는 낙관적으로 80%의 손해율 가정을 쓰게 된다면 리스크가 유사한 두 회사 간의 재무제표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결국 이는 회계 정보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 비교 가능성을 심각하게 해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예실차 손실을 유발해서 결국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논의 중인 2025년도의 TF의 논의사항은 손해율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하한선을 설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손해율을 낮추지 못하도록 지금 논의 중인 내용을 제가 파악하기로는 가운데 있는 저 세 가지 요소들 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사용하도록 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회사의 실제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실적 손해율 그리고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객관적 지표의 일정 퍼센트를 가산하는 방법 그리고
손실이 나지 않는다는 가정을 이제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목표 손해율을 100%로 이렇게 보고 이 세 가지 값 중에 가장 높은 값을 적용하도록 하는 안을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도 최근에 또 제가 신문을 통해서 접하기로는 예외 범위와 관련된 또 논쟁도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만약에 이러한 논의들이 이제 나중에 확정이 되고 나면 결국 이 손해율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예측이 상당히 많이 제약이 가해지게 될 것이고요. 모든 보험사가 좀 유사한 수준의 보수적인 가정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종합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세븐틴 도입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 보험 산업은 자율과 규제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조금씩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회계 기준은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이지만 감독 당국의 개입이 비교 가능성 확보 그리고 보험사의 재무적 건전성 그리고 보험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좀 불가피하게 예외적 조치로서 개입이 이루어졌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감독 당국의 규제가 앞으로도 손해율을 넘어서서 사업비 가정이나 다른 계리적 가정으로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 보험회사들은 원칙 중심 회계하에서 허용되던 계리적 가정의 그 자율성에서 낙관적 가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런 시장의 논란을 예실차라고 하는 계리적 가정의 성적표를 통해서 그 추정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입증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장의 우려와 같이 낙관적 가정이 아니라 합리적 예측 그리고 그 합리적 예측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결국 보험회사의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새로운 환경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감독 당국에 조금 제언하고 싶은 내용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감독 당국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라는 점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원칙 중심의 회계를 도입한 이상 중장기적으로는 보험회사 스스로 합리적인 가정하에 보험 부채를 평가를 하고 이에 대해서 예실차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해 나가는 좀 진정한 자율성의 시대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감독 방향을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전환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븐틴 적용에 따른 보험 부채의 평가에 대한 최근의 논의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명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예,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보험부채 평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또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오광욱 교수님께서 죄송합니다. 예, 고려대학교 오광욱 교수님께서 보험사 재무정보의 비교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언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오광욱이라고 합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오명정 교수님에 이어서 보험사 재무정보의 비교 가능성 제고를 위한 학계 입장에서의 제언을 제가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오늘의 중심적인 주제는 계리적 가정에 좀 포커싱을 맞추고 있고요.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 중요한 한 요소인 비교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 보험사 간의 재무정보의 이질성에 관련된 이슈, 그 다음에 감독 당국의 가이드라인이나 여러 가지 보안 정책에 대한 지금 현재의 상황과 향후 진행 방향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 정보의 비교 가능성에 대해서 학문적인 관점에서 좀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비교 가능성이라고 하는 질적 속성이 중요하냐? 이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실무계에서도 여러 가지 미시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과 관련된 논쟁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 거시적인 관점에서 비교 가능성 확보라고 하는 게 왜 자본시장에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학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주의를 환기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서를 보면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 모두를 충족하는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켜주는 질적 특성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강적 질적 특성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가장 중요한 속성은 보호기업에 대한 정보는 다른 기업에 대한 유사한 정보가 비교될 수 있다면 더 유용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경제적 사건을 다르게 보이게 하면 보강되지 않는다. 즉 얘기는 비교 가능성이 훼손된다. 비교 가능성의 훼손은 유사한 사건을 다르게 보이려고 할 때 훼손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문단은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감소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강적 질적 특성은 가능한 한 극대화되어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강적 질적 특성은 정보가 목적 적합하지 않거나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그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없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여러 실증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에 게재했던 디프랑코의 2011년 논문에서는 이런 원론적인 비교 가능성에 대한 컨셉, 그로 인한 자본시장의 효과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밑줄 그은 것처럼 동일한 경제적 사건, 어떤 경제적 사건을 유사하게 보이거나 명확하게 구분하는 작동, 어떤 함수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했었을 때 밑에 나와 있는 산식처럼 이코노믹 이벤트 자체의 어떤 함수적인 관계로 봤었을 때 유사한 경제적 사건은 유사하게 재무제표에 표시돼야 되고 다른 경제적 사건은 명확하게 재무제표에 다르게 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재무 보고의 비교 가능성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으로 회계 정보의 투명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비교 가능한 정보가 많다는 것은 양적인 측면에서의 정보량, 그다음에 질적인 측면에서의 정보의 질적 특성 모두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참여자, 시장 전문가의 이익에 대한 예측이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정보의 이용 범위도 확장이 될 것이고 정보를 사용하고 의사결정하는 사람들 간의 판단의 이질성도 감소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 이용자의 정보 획득 비용도 감소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정보 비대칭 완화와 비드애스크 스프레드를 감소시키는 효과로 이어진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자본비 조달 비용을 낮추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비교 가능성이 훼손된다면 이러한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모두 없어지거나 혹은 역효과가 발생하는 부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계사상을 유사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거나 유사한 회계사상을 다르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현실 세계에서 지금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공정가치 측정, 특히 부채 측정에 관련된 앞서 발표한 그 논쟁들, 이슈들과 연계해서 우리 비교 가능성 측면에서 어떠한 임팩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러한 공정가치 평가에 있어서 이질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할 수 있는 계리적 요소에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공정가치 기준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가치 기준서에 따르면 공정가치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이며 기업의 특유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비슷한 부채 또는 자기 지분 상품을 이전하기 위한 공시가격을 구할 수 없으며 다른 상대방이 동일한 항목의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가치평가 기법을 사용하여 부채 또는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정가치를 측정하기에 사용하는 가치평가 기법은 관련된 관측할 수 있는 투입 변수를 최대한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투입 변수는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이 투입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공정가치 기준서 문단 73에서는 이러한 공정가치 평가,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인 공정가치는 기업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정가치 서열 체계를 정하고 있는 바
공정가치 서열 체계는 수준 1, 수준 2, 수준 3 투입 변수가 있음을 여러분들은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험사가 사용하는 부채 공정가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컨대 수준 1의 투입 변수는 거의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투입 변수들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사용되고 있는 투입 변수의 수준은 제 생각에는 수준 2 또는 수준 2보다 못한 수준 3 정도의 투입 변수가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수준 2와 수준 3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투입 변수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채의 공정가치의 이질성을 야기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투입 변수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신뢰할 수 없는 투입 변수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현실, 그리고 계리적 가정 요소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준서에서 나와 있는 활성 시장의 공시가격과는 동떨어진 요소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계리적 가정과 관련된 IFRS 17 기준서 문단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 33에서는 집합 내 각 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모든 현금 흐름을 보험계약 집합의 측정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단 24를 적용하여 더 높은 통합 수준에서 미래 현금을 추정한 다음 이렇게 추정한 이의 현금 흐름을 개별 계약 집합에 배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측정치는 현행 측정치로서 측정 시점의 가정을 포함하여 그 시점에 존재하는 상황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양한 가정들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서가 적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단 117에서는 기준서를 적용할 때 내린 유의적 판단 및 판단의 변경 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투입 변수, 마찬가지로 가정, 사용한 추정 기법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부채 측정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정들은 공정가치 측정의 비교 가능성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래 현금 흐름의 유출과 유입을 크게 나눠보면 보유계약 정보와 관련된 요인에 따라서 현금 흐름이 달라질 수 있겠고, 보험 상품의 속성 그리고 계리적 가정 등에 의해서 미래 현금 흐름의 유출과 유입액이 결정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보유계약 정보나 상품 속성은 계리적 가정과 서로 연계되어 계리적 가정이 보유계약 정보와 혹은 상품 속성과 관련되어 가정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에 미래 현금 흐름의 형성이 다르게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볼 수 있고, 앞서 발표하신 오명정 교수님의 지적처럼 계리적 가정에는 특히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 해지율, 손해율, 사업비율 같은 가정들이 이런 보유계약 정보와 상품 속성에 얽혀서 그 미래 현금 흐름의 유출과 유입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페이지도 앞서 말씀드린 페이지에 비추어 봤었을 때 거의 유사한 내용이고요. 밑에 있는 내용만 간단히 보시면 계리적 가정의 적용이 미치는 효과를 간단하게 보시면 다양한 계리적 요소와 가정들이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 추정에 직접 관련되고 있고, 따라서 계리적 가정에 대한 경영자의 행태, 보험 부채 측정, 순이익 등의 회계 정보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보험 시장에서는 과거의 유럽의 보험 시장과 관련해서 상품의 속성과 특성도 많이 이질적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IFRS4가 적용됐던 그 당시에 유럽의 디킨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공정가치 기반의 보험 기준서로의 전환이 각 보험사의 보험 상품 판매나 보험 상품의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서베이를 한 적이 있는데, 결과 생명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가급적 장기 보험 상품에서 단기로 전환되고 실적 배당형 상품에 주력할 것이다 라는 응답을 했고요.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책임기간이 긴 배상 책임과 상해 질병보험 같은 장기 상품의 판매 요인이 감소할 것이고, 이러한 생명보험 상품과 손해보험 상품의 상품 포트폴리오의 변화는 부채 평가의 변동성에 대비한 회계정보 변동성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고, 시가평가로 인한 비교 가능성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IFRS4에서는 공정가치 기반의 그 보험가치 시가평가의 개념이 도입되긴 했지만 국가별 회계처리 관행이 인정되었던 관계로 우리나라는 IFRS4 하에서도 여전히 현금주의 기반의 재무제표가 작성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17 들어와서는 이제 그러한 현금주의 기준의 재무제표가
더 이상 작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장기 현금 흐름 추정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장기 보험 상품에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추정 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요인들, 요소들 이런 것들의 적용에 따라서 보험 부채의 변동성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와 같이 장기 현금 흐름의 추정은 계리적 재량성으로 인해서 회계 정보 왜곡 현상에 노출된 위험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작년도 7월에 한국회계기준원 세미나에서 토론 자료로 발표했던 내용을 지금 다시 한번 인용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계리적 가정과 관련된 감독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각 보험 기준서에서 여러 가지 회계 선택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회계 선택의 영역에서 다뤄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기준서 일부 몇몇 문단에서 재량적 판단 영역임을 선언하는 문단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험계약 마진 배분 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지 보장 단위의 예상 제공 시기를 반영하는지에 대한 재량적 판단 영역에 관련된 선언적 문구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계 기준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 경영자의 재량성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감독당국의 역할이 분명히 중요할 수 있는 사안,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장기 보험 상품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 그리고 보험 기준서의 적용이 초기인 점을 감안했었을 때 아무래도 불가피하게 감독당국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룰 계리적 가정, 적절한 경험 통계치가 부족한 경우에 어떤 계리적 가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보험사마다 제공하는 재무정보의 이질성이 만약에 심화된다면 이는 자본시장에 바람직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감독당국의 중요한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뭐 할인율 같은 이런 내용들도 재무적 임팩트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장기보험 상품의 포트폴리오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보험시장에서는 시행 초기에 이런 기업 간의 공정가치 평가의 이질성으로 인한 재무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완화하는 차원에서라도 감독당국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오명정 교수님도 발표를 했지만 그간 계리적 요소, 아까 말씀드린 해지율, 그 다음에 사업비율, 그 다음에 손해율과 관련된 그동안의 1년에 이루어졌던 내용들,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감독당국의 제도적 조치가 뭐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뭐 보도 자료나 뭐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논의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쟁점이라기보다는 한번 쭉 리뷰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해지율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저해지 상품에 대한 보험사별 경험 통계가 부족했고 산업 통계가 불충분했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지율 추정 성향에 따라 기업 간 보험료 및 보험금 등 현금 흐름과 회계 정보의 비교 가능성에 큰 차이가 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납입 완료 이후에 보험사와 계약사의 해지 가정에 대한 이질성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앞서 오명정 교수님 말씀드린 것 같이 낙관적 해지율을 적용을 했었을 때 재무정보에 미치는 왜곡 현상이 심하다라는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주황색 점선은 기업들이 기존의 해지율을 낙관적으로 적용했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해지율 선이라고 본다. 해지율 경과기간별 해지율이라고 본다면 감독기관이 제시한 로그 선형 모형 방식을 적용했었을 때는 보다 보수적으로 해지율을 아래쪽으로 하향시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꺾임선이라고 얘기되겠죠. 꺾임선을 인정하지 않는 이렇게 완만한 보수적인 형태의 해지율로 유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원칙보다 완만한 하향 추세를 보이는 선형 로그 함수에 따른 해지율을 예외 조건으로 인정해줬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명정 교수님도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이와 관련된 재무정보의 임팩트, 효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사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업비와 관련된 논의였습니다. 이거는 2025년 4월 21일 한국회계기준원에서 개최했던 사업비 관련 논의 내용을 일부 발췌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와 관련된 기업회계 기준서 자체의 모호성, 기준서 자체의 모호성으로 인해서 경영자가 적용할 수 있는 재량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다 유리하게 회계 처리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다라고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비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 과다한 사업비 지출, 그 과다한 사업비 지출을 위해서 보다 재무 보고를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회계 선택 혹은 자의적인 회계 기준서의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때 당시 한승혁 교수님은 다음과 같은 제시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기준서 적용의 모호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다만 기준서 자체에 대한 과도한 개입 여지는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아무래도 사업비 지출을 규제할 수 있는 다른 정책적 대안 등 여하튼 감독기관이 IFRS 17을 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과다한 사업비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무정보의 그 기준서의 그 해석과 자의성에 대한 어떤 견제적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해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손해율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좀 알고 있습니다. 그 예상 손해율 추정에 따라 기업 간 추정 현금흐름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명준 교수님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상 손해율을 낮게 추정을 하는 경우에 최선 추정 부채가 작게 측정이 되고 상대적으로 CSM은 크게 측정이 돼서 킥스 비율이 개선되는 효과, 그 다음에 순이익이 증가되는 효과로 이루어지는 비교 가능성에 있어서의 차이 가능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공시자료 2024년 말 최초 공시자료를 보면 A사부터 H사까지 실적 손해율과 향후 예상 손해율을 비교했었을 때 예상 손해율은 최소 96%에서 최대 104%까지 추정하고 있고, 실적지와의 차이는 최소 마이너스 3%에서 이사의 경우에는 최대 15%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사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라고 전제를 했었을 때, 유사한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무제표 비교 가능성 측면에서 재무제표의 유사성이 담보되어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실제 손해율의 그 추정 차이,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부채의 공정가치 금액의 측정에 있어서 이질성이 심화되는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맨 오른쪽에 붉은색 점선 박스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기업 간 손해율에 대한 예상치가 93%에서 114%까지 굉장히 큰 이질성을 가지고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5년 10월에 비교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조치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관련 기사들을 좀 제한적으로, 자료 자체는 비공개라서 구체적인 자료는 보진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손해율 가정을 100% 이상 적용하도록 하는 이러한 그 적용 흐름도, 손해율 가정 적용 흐름도에서 빨간색 박스로 나와 있는 것처럼 유사위험 담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사위험 담보의 손해율을 가정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좀 허용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유사산업 가정 통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유사산업 통계 가정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사항 두 가지를 또 두고 있습니다. 좀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지만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해지율과 비슷하게 원칙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되 원칙 가이드라인 이외에 한 두어 가지 정도 예외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계리적 가정과 관련해서 논의되었거나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발표 요약을 해드렸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사 간 재무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를 하기 위해서는,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감독기관의 역할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겠는데요. 계리적 가정 적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계리적 가정에 관한 명확한 지침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험 통계가 매우 부족한 상황, 아니면은 좀 객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명확한 지침을 통해서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리적 가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모든 그 영역에서 뭐 감독 당국이 다 간섭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계속 뭐 판매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보험 상품이나 앞으로 판매될 상품에 대비해서 그런 경험 총계치나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적용하기 힘든 경우에 보험 당국의 감독 당국의 역할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는 비교 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해지율 가정이나 손해율 가정에서 몇 가지 예외 사항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외 사항들을 적용한다라고 했었을 때 과연 이게 비교 가능성 측면에서 순기능을 할지 아니면 역기능을 할지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지율의 경우 무저 해지 상품의 예외 모형은 원칙 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한 낙관적인 해지율 함수를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손해율의 경우에는 신규 담보 보험 상품에 대한 유사 위험 담보 손해율 적용 등에 있어서 역시 예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사항들은 명시적이고 중립적인 확률 가중 추정치로 현금 흐름을 측정하라는 기준소 원칙 측면에서 기업 간 회계 정보 비교 가능성을 어느 정도 좀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실제로 해지율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A사 반기보고서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 모형 대비 예외 모형을 적용을 했었을 때 해지율 가정에 따라서 재무정보가 어떻게 왜곡 표시가 되는지를 한번 실제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감사위는 이 사항과 관련해서 강조사항으로 별도 문단을 뺐습니다. 이 강조사항이라는 것은 회계감사 기준서에서도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지만 재무정보 이용자가 정보 해석 시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사항을 별도 문단으로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외 모형과 원칙 모형을 적용했었을 때 보험계약 마진의 차이는 얼마인지, 반기 순손실의 차이는 얼마인지, 순이익 순손실의 차이는 얼마인지를 공시를 했습니다. 감독원에서 그런 그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예외 모형을 적용한 회사의 재무제표가 원칙 모형 대비 얼마나 왜곡 표시되어 있는지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졌습니다. 회계정보에 미치는 효과는 비교 가능성 유지 관점, 일반 모형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CSM은 약 3천억 원이 증가되고요. 예외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은 55억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대응은 강조사항을 통해 기업 간 정보의 보강적 질적 특성인 비교 가능성 측면에서 우리 정보 이용자가 주의해야 할 차이가 있음을 명확하게 공시하고 있고 감사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감사 위험의 증가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보 이용자의 대응 관점에서 본다면 정보 이용자는 이 강조사항을 반드시 이해하고 숙지해야 될 것입니다. 강조사항을 통해 일반 모형 대비 예외 모형이 가지는 정보가치 관점에서 신뢰성의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적시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 이용자는 재무정보를 해석할 때 다른 기업과 비교 가능성 관점에서 해석 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서 해석해야 함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규제기관 조치에 대한 인식 관점에서 본다면 예외 모형이 시장에 제공되는 회계정보 질적 특성에 있어서 기업 간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은 예외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CSM이 3천억, 당기순손익이 55억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정보를 봤었을 때 일반 모형을 적용했었을 때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적인 베너핏, 공시를 통해 가지고 주의를 이끌어야 된다, 주의를 해야 된다, 정보 이용자로 하여금 워닝을 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사회적 편익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반 모형 대비 예외 모형을 적용한다.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예외 모형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뭐 간편법 혹은 정보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바운더리 내에서의 예외 모형이라고 한다면 아마 감사인은 별도의 강조 문단이나 강조 사항 문단이나 아니면 주석 사항을 공시를 통해서 재무정보의 왜곡 정도가 이 정도 됐으니 정보 이용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사실상의 경고 문구를 쓸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 모형으로 인해서 재무정보가 다르게 표현되고 그 다르게 표현되는 재무정보에 대해서
별도 문단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비교 가능성 측면에서 얻는 편익을 어느 정도 스스로 좀 포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손해율과 관련한 최근에 뭐 신문 기사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외 모형으로 인해 가지고 고무줄 회계와 관련된 우려가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담보 보험 상품의 유사 위험 담보 판단 시 국가 공공기관 통계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해 준다거나 표준치의 동일 위험 담보 손해율을 유사 위험 담보로 허용해 주는 장치들은 새로운 간편고지, 건강고지 등 고지 유형 변경 판매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 손해율을 반영하는 손해율 가정인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예외 사항을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무 정보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니면은 계산의 용이라든가 적용의 편의성에서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예외적인 모형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재무적인 임팩트에 어느 정도 효과를 미치는지에 따라서 정보 이용자로 하여금 정보를 해석하는 데 드는 비용, 그다음에 정보를 활용하는 데 드는 비용,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판단, 이런 것들을 미스리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 가능성은 유사한 회계 사상이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야 한다는 철학에 기반을 둡니다. 비슷한 사건이 다르게 해석되지 않고 다른 사건이 분명히 다르게 해석되도록 하는 것이 비교 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예외 모형을 인정하더라도 수용 범위는 회계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는 수준에서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회계정보의 비교 가능성 제고를 위해 향후 예외 규정 허용 요건을 원칙 모형 대비 가급적 차이가 적도록 정교화하고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 감사인의 정보 산출 비용 감소, 정보 이용자의 정보 획득 비용, 해석 등에 있어서의 사회적 비용 등 감소를 통해 보험시장 전반의 회계 투명성 개선을 유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보험 상품 구조가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장기 보험 상품에 치중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어떤 보험 상품이 개발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보험 상품이 개발이 될 때마다 어떤 가정을 적용해야 할 때마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투입 요소의 변동에 따른 보험 부채, 회계 정보의 변동성이 큰 영향을 받는 장기 상품에서 우리 유럽의 사례처럼 단기 상품 또는 책임 기간이 짧은 상품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기사들을 보면 보험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다거나 보험 시장의 그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보험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짧게는 10년, 20년 될 수도 있고 길게는 100년짜리 보험 상품도 있고요. 그 보험 상품 판매로 인해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보험 가치 측정에 있어서의 이질성, 보험 부채 측정에 있어서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르는 시장 실패를 지금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미래의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보험 당국이 이런 좀 더 먼 시한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서 우리 오명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장기적으로 우리 회계 정보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보험 간의 재무 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원칙 가이드라인과 예외 모형 등에 있어서의 한계를 충분히 인지하고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광욱 교수님께서 그 회계 정보의 비교 가능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예외 규정을 허용하더라도 원칙 모형 대비 가급적 차이가 적도록 정교화하고 엄격화하는 그리고 의사결정에 혼란을 가져온 수준에서 그 허용되는 수준이 적합하다라는 마지막 제언을 주시고 그 발표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예, 좋은 발표를 해주신 오광욱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좀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그 3시 원래 그 공지된 시간이 3시 40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토론 또 그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3시 40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3시 40분부터 토론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광고 말씀 하나 드리면 오늘 세미나는 웨비나로 진행되면서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회계학회 홈페이지에서도 계속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차후에 또 그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 인지하시고 혹시 시간이 안 되셔서 못 들어오신 분들도 차후에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부터는 그 토론의 좌장이신 건국대학교 신원걸 교수님께서 이후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회계학회 2025년 2차 보험회계 실무 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건국대학교 신영걸 교수입니다. 이 앞에 세션에서는 숙명여대 오명정 교수님과 고려대 세종에 계신 오광국 교수님께서 보험부채 평가에 대한 최근의 논의, 그리고 보험사 재무제표 비교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언,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아주 유용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 후반 세션에서는 네 분의 보험회계 관련 전문가님들을 모셔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토론을 해주실 분은 명지대학교에 계신 박경진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박경진입니다. IFRS 17 도입 이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오늘 두 분의 발표는 보험부채 평가에서 가장 본질적이면서 가장 해결이 어려운 두 문제, 가정의 자율성과 정보 비교 가능성을 서로 다른 측면에서 깊이 있게 조명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실무나 규제 기관이 아닌 특정 이해관계에 속하지 않은 중립적 관찰자로서 조금은 마음이 편안하게 이번 논의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 발전했으면 하는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발표를 들었을 때 두 분의 발표는 실제 IFRS 17의 자율성이 예상한 방식으로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오명정 교수님 발표는 계리적 가정의 자율성이 어떻게 현장에서 경험 기반의 합리적 판단이 아니고 전략적 선택 또는 선택의 다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잘 보여주셨고요. 또 오광욱 교수님 발표에서는 이를 한 단계 더 구조적으로 접근하셔서 가정의 수준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형태도 비교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걸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발표를 함께 보면 가정의 자율성과 구조적 다양성이 결국 결과값의 이질성을 나타내고 비교 가능성을 훼손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 실행 문제가 아니라 IFRS 17의 철학과 한국형 보험시장 구조 간의 충돌이라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사실 IFRS 17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본래 원칙 중심의 회계입니다. 기업이 스스로의 리스크 특성과 경험 데이터를 반영해 현재 추정치 기반의 보험 부채를 산출하는 철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은 해지율이나 손해율, 할인율 등 핵심 가정에 대한 자율성이 꼭 자의성이 되고 계속 언급되었지만 고무줄 회계라는 비판이 아주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한국 보험 시장은 장기 보험 시장 중심이라 미래 불확실성이 크고 또 무저해지 같은 새로운 상품은 역사는 짧고 경험 통계는 특정 시점 이후 매우 빠르게 희박해지는 구조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FRS 17을 따른다면 매 시점 합리적인 가정을 재설정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명정 교수께서도 발표하셨듯이 회사별 가정 구종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계와 건전성 규제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훨씬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IFRS 17의 결과값 자체가 킥스나 자본 건전성, RBC 등 규제 지표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률이 매우 큽니다. 단순히 회계 문제를 넘어서 회계 건전성 규제 사이에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내는 구조이기에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자율성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비교 가능성이 붕괴되는 건 어떻게 보면 사실 제도 설계상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금융당국은 발표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실제 IFRS 도입 이후에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표준화된 가정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고 원칙 중심에서 규칙 중심으로 조금씩 움직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표준화는 필연적으로 개별 기업의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고
또한 비교 가능성과 목적 적합성의 트레이드 오프에 대해서 사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한국 보험 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가정의 범위와 수준을 완전히 자유롭게 둘 수도 없고 반대로 단일 모형을 강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실무 적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두 가치를 연결할 기준을 만드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 발표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시장은 가정은 회사가 설정하고 감독 당국이 감시하는 구조이나 실제 IFRS 17의 현행 추정 체계는 단순히 감시나 공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계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가정 지배 구조의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가정 지배 구조 표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통제하느냐 자유를 허용하느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제 가정의 절대값을 통제하기보다는 가정이 만들어지는 구조와 검증 체계를 표준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븐틴은 원칙 중심 회계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가정의 구조적 편차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정의 구조의 공개, 그다음에 편차 공시, 사후 검증 체계로 보다 근본적인 수준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정 설정의 투명성을 기준화하고 예실차 기반으로 사후 검증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수준이 아니라 가정의 구조를 구조적 공시를 해서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이나 캐나다, 호주에서도 Assumption Governance Framework를 운영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체계가 확보되는 것이 자율성과 규제가 공존하는 가운데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 표준 범위의 도입, 사유 규제 의무화 등 중간 단계의 도입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논의가 자율성 대 규제에 대한 대립이 아니라 보험 사업의 구조와 IFRS 17 철학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독 당국은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규칙 기반을 강화할 수 있지만 기업 특성의 반영이라는 IFRS 17의 근본 취지 또한 어느 정도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 가버넌스 제도화를 하고 이게 학계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발표는 IFRS 7 도입 이후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험시장 구조적 문제를 굉장히 정확하게 짚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감독, 업계, 연구기관 그리고 학계들이 각자의 시각에서 국제적인 해법을 논의할 때 구조적인 포인트가 유의미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두 분께 좋은 발표 감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명지대학교 박경진 교수님의 이 훌륭한 멘트를 들었는데요. 저도 이 멘트를 듣고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이 비교 가능성 하락은 이미 예견된 결과다. 그리고 가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사후의 검증 가능성에 초점을 두자라는 아주 좋은 제언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토론자는 보험연구원 금융제도 연구실에 계신 노건엽 실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보험연구원의 노건엽입니다. 앞서 두 분 교수님의 발표는 잘 들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꼭 발표 내용에서는 꼭 보험회사가 뭔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험회사들은 그 보험 부채에 대해서 부채와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가정 검증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의 선임계리사가 내부 검증을 하고 있고요. 계리방법서라든가 회계 정책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보험업법에 따른 책임 준비원 검증, 외관법에 따른 책임 준비원 검증을 하고 있고 또 KICS에 대해서도 검증을 하고 있으니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왜 문제가 발생할까요? 네, 2중 3중으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 얘기하듯이 보험회계의 비교 가능성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검증은 개별 보험회사에 대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개별 보험회사 각각은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사 간 비교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공시고요. 또 하나는 실무 표준입니다.
공시사항입니다. 공시는 작년 그 2024년에 보험개혁 회의를 통해서 공시사항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계 모형별 재무정보를 요약하고 회계 모형 및 포트폴리오별 보험 부채 현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계리적 가정에 따른 보험 부채 변동 등을 다 개헌 공시에 포함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또 많은 내용이 보여지지만 뭐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공시를 통해서 그 회사별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별 계리적 가정 변화에 따른 CSM 변화를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생보의 경우에는 해지율 상승에 따라서 쭉 해보니까 이렇게 평균은 이렇고 회사별로 이런 정도를 보여주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손해율 상승에 따라서 평균 CSM이 어떻게 어느 정도 비율로 하락하고 회사별로는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공시를 통해서 서로 간의 비교 가능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공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실무 표준입니다. 실무 표준이라는 게 없었던 게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IFRS4 시행에 따라서 원칙론적 책임 준비금에 대해 실무 표준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보시면 생명보험, 손해보험, 선진계사 검증 실무 표준이 있었고요. 부정 준비금에 대한 산출 실무 표준, 그리고 책임 준비금 적정성 평가에 대한 실무 표준도 다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최근 그 21년도에는 계리사회에서 자체적으로 계리 실무 기준, 계리 보고서, 책임 준비금 외부 검증 실무 매뉴얼 등을 작성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물론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이러한 계리 실무 기준이 주로 해외 자료의 번역에만 치우쳐서 국내 현실이 요때의 실무 기준에서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게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실무 표준이라는 게 이미 다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과연 이게 필요성과 기대 효과인데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등 이미 시가로 보험 부채를 평가하는 국가들은 이미 다양한 실무 표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은 올해 2월달에 IFRS 17 기초과정 관리 방안 세미나를 통해서 그 발표한 바 있고요. 이때는 이렇게 각국의 계리사회가 단독으로 하진 않고 제시는 하고 있지만 감독 당국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실무 표준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보험산업도 이러한 실무 표준이 있다면은 앞서 공시에서 보는 것처럼 좀 더 회사 간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를 할 수 있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은 그 독일의 실무 표준 중에 한 일부인데 그 독일은 건강보험이 민영이 있고 국영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하고 있는 건강보험과 민간이 하고 있는 건강보험이 있는데 그 둘 간을 개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게 되면 민영과 국경을 둘 다를 동시에 선택하지 못하고 민영을 할 것인지 국영을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해지율 가정이 사용이 됩니다. 그에 따른 해지율 모형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모형이 좀 더 나은가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실무 표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독일어여서 보기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모형도 같이 보여주고 있고 다양한 가정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실무 표준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실무 표준에 있어서의 장점의 하나는 뭐냐면은 보험 산업의 전문성이 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각각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각각 잘 하시겠지만 서로 간에 이 실무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업계 TF도 있어야 되고 학계라든가 다양한 회계법인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회계법인, 계리법인 등 그래서 이런 실무 표준을 작성을 통해서 보험 산업의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고 또한 계리 연구자 양성의 기반이 만들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오늘 학회에서 여러 교수님들도 계셨지만 이 최근에 계리 가정 이슈에 대해서 제가 아쉬운 점은 이런 걸 연구할 수 있는 계리 연구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최근에 그 계리 가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싶습니다. 미리 좀 연구자가 많아서 좀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미리 연구를 했다면은 그 최근의 이슈들이 조금 덜 발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실무 표준을 통해서 보험산의 전문성 제고와 계리 연구 다양성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원칙론적 책임 준비금이긴 하지만 이런 실무 표준과 같은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상품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그 24년도 왼쪽에 있는 그림은 24년도 기시 대비 기말의 생명보험 회사들의 CSM 변동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24년 기시 대비 기말의 손해보험 CSM 변동입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 생명보험회사는 신계약 CSM이 13.7조 원을 24년도 1년 동안 그 판매를 해서
CSM 정도 나올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기말에 가보니까 한 1.6조 원 정도만 증가를 했어요. 굉장히 소폭으로 증가를 했죠. 그리고 손해보험사인 경우에는 신계약 CSM이 13.7조가 나올 거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기말되면은 오히려 한 2천억 정도가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들 CSM 확보를 위해서 신계약을 판매하고 있지만 어떤 가정 변경이라든가 경험 소송 등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기말에 남아있는 CSM 증가폭은 굉장히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저희가 초장기 상품을 갱신 없이 단기남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가정 변동에 굉장히 취약한 거죠. 물론 작년 보험개혁 회의 때 논의에 의해서 일정 부분 변경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 외에 뭐 물량 차이라든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사들이 얻은 CSM이 많지 않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이 발표 때도 보셨겠지만 좀 우리나라에서도 보험 상품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우리나라 보험 상품은 단기납의 비갱신형의 장기 상품을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IFRS 17과 같은 굉장히 가정에 민감한 제도인데 이 민감한 제도를 이렇게 민감한 제도 변화에 순응하지 않고 그건 잘 모르겠고 원래 팔던 대로 팔고 계신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좀 신사무 개발 시에 회계제도 변화에 순응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독일은 어떤 저축성 보험에서 연금보험 위주로 변화를 하였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그 IFRS 17 도입이 되더라도 여전히 연금 위주로 판매를 합니다. 대신에 그 보증을 좀 많이 줄여서 그 부분 보증성으로 자본 부담을 좀 완화하는 구조로 바뀌었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인 경우에는 일시나 종신보험 판매를 진행하였고 일본도 간병, 의료보험 등 건강보험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략은 그래서 저희가 유사하게 건강보험 판매하고 있지만 주로 전기납의 갱신형 상품을 판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정 변화가 좀 적은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앞서 발표 때도 그렇고 토론자분도 얘기는 하셨지만 일단 상품이 너무 길고 비갱신형이고 단기납이어서 약간의 가정 변화에도 많은 CSM 변화가 있는 상품을 보험회사들이 너무 열심히 팔고 있는 게 또 하나의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단지 그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상품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근효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보험회계 실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실무 표준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은 귀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토론자로 한영회계법인에 계신 이홍용 상무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화의 한영 이홍용 파트너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두 분 교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IFRS 13 그리고 IFRS 17 회계기준서 측면에서 보험부채와 관련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정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측면과 감사인으로서의 측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리적 가정은 장래 지급보험금, 수입보험료, 사업비용 등 장래 보험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추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좀 구분을 해보면 회사가 통제 가능한 사업비와 통제가 어려운 손해율, 사업비율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발생 시기에 따라서 가까운 장래 1년에 영향을 주어서 예실차로 그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단기적인 부분도 있지만 먼 미래, 즉 5년 혹은 10년 이후 영향을 주어 예실차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5년, 10년 이후 장래 100년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재무 영향이 매우 큰 중장기적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단기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관련 경험 통계도 충분하고 예실차로 그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인 부분 관련된 것은 이제 통계도 부족하고 또 예실차로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더구나 재무 영향도 매우 크기 때문에 감사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중장기 부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 업계 간 방법론이 유사하고 비교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감사 리스크 및 감사에 소요되는 노력을 감소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회사가 이제 상품 포트폴리오라든지
채널 구조 같은 것들이 상이해서 이제 예외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인이 이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 회사가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취지가 있는지, 그리고 경영진이 좀 편향된 사항이 있는지, 또 다양한 방법론에 따른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감사에 소요되는 노력은 다소 증가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감사인 측면에서 회계감사기준서 540을 보면요, 공정가치 등 회계 추정치와 관련된 공시에 대한 감사에서 가정과 관련돼서 언급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들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인은 경영진이 사용한 가정이 합리적인지 평가할 때 물론 각각의 가정이 합리적인지 여부도 보겠지만 가정들의 상호 종속성, 그리고 내적 일치성을 가진지 여부, 그리고 각각의 가정을 집합적으로 또는 다른 가정들과 연결하여 고려했을 때 해당 회계 추정치나 다른 회계 추정치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보이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계 추정치가 기초하고 있는 가정은 특정 목적과 전략의 결과에 대한 경영진의 기대를 반영하게 되는데요. 감사인이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이제 가정이 일반적인 경제 상황과 그리고 해당 기업의 경제적 상황, 기업의 계획, 또한 과거 보고 기간에 수립되었던 가정, 기업의 경험 또는 기업이 경험한 이전의 상황들과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 일관성에 대해서도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된 가정의 합리성은 특정 일련의 행동을 수행한 경영진의 의도와 능력에 의존될 것인데요. 감사인은 공식적으로 승인된 예산이나 회의록 등 문서화된 계획을 검토, 또 특정한 일련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경영진에게 질문하거나 재무제표일 이후 감사 보고서일까지 발생한 사건을 검토한 등 절차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정가치 회계 추정치에는 앞서 이제 그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경제적 가정과 같은 관찰 가능한 투입 자료뿐만 아니라 관찰 불가능한 투입 자료도 포함될 수 있는데, 공정가치 회계 추정치가 관찰 불가능한 투입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가 사용할 것으로 보는 가정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가정을 변경했는지 여부라든지 해당 사항에서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가 포함되었는지, 또한 이와 같은 사항들을 어떻게 뒷받침해야 되는지 이와 같은 사항들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실무적인 측면과 감사인으로서의 측면에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의 이홍영 상무님께서 외부 감사인이 보험회사를 감사할 때 참 애로가 많겠구나라는 것을 토로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 보험계리 상품 총괄팀에 계신 박수홍 팀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보험계리 상품감독부 박수홍 팀장입니다. 우선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바쁘셔서 만나 뵙기 어려운 교수님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해서 이제 뵐 수 있어서 참 반갑고 영광입니다. 우선 제가 그 세미나 참석 요청을 이제 받았을 당시에 세미나 논의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한 이제 내용을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세미나 관련 자료를 저희가 받아보고 자료 내용을 살펴보면서 요즘 업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계리 과정, 특히 이제 손해율 과정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약간 놀랐습니다. 교수님들이 학교에서 이제 이론적인 어떤 강의뿐만 아니라 업계에서 실제 실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에 이제 좀 약간 놀라기도 했습니다. 우선 이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손해율 과정에 대한 이제 그 가정 개선에 대한 이제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FRS 17 도입에 따른 계리 감독 선진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로드맵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로드맵의 일환으로
보험부채 평가 기준 정비를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험부채 평가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계리 과정, 즉 손해율이나 사업 비율 등에 대해서 올해 5월부터 회사들과 이제 신층 면담을 이제 진행을 하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파악한 이슈를 가지고 이 TF를 구성을 해서 이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손해율 이슈에 대해서 이제 개선 초안을 마련을 한 상황이고요. 업계 의견 및 이제 영향 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손해율 관련해서 이제 발표해 주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 초안에 있는 신규 담보 이슈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에도 이제 포함되어 있었는데 수차례 이제 기사화되기도 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신규 담보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발표해 주신 대로 이제 신규 담보라는 게 보험회사가 과거 통계가 없을 때 해당 계약의 미래 예상 보험금을 추정을 하기 위한 손해율을 어떻게 산출할 것이냐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초안 만드는 작업에 이제 참여도 했었는데요. 갑자기 이 내용 관련해서 이제 좀 궁금한 사항이 들어서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고 물었냐 하면, 보험회사가 과거 경험 손해율을 기초로 해서 미래 보험금을 추정을 하는데 신규 상품의 경우에는 경험 손해율이 없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추정을 하면 좋겠냐라고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챗GPT가 답을 하는데요. 신규 보험 상품처럼 과거 경험률, 경험 손해율, 액추리얼 경험 데이터가 전혀 없을 때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보정적 방법을 사용해서 미래 보험금, 즉 손해율을 추정을 합니다. 첫 번째로 프락시 프로덕트, 유사 상품의 경험률을 활용을 해서 손해율을 추정을 합니다. 이 방법이 가장 기본이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하면서 이제 예까지 들더라고요. 이제 뭐 암보험의 신상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기존의 회사가 팔고 있는 다른 암보험, 예를 들어서 뭐 암 수술비를 이제 보장을 한다든가 이런 상품에 유사한 손해율을 가지고 이제 반영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즉 이제 구체적으로 쭉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결국 이제 정리를 해보면 신규 담보 같은 경우에 과거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유사 상품의 손해율을 가지고 추정을 하든가, 아니면 유사 상품의 손해율도 없다라고 하면 그 어떤 산업의 어떤 평균 통계, 이 통계를 가장 유사한 상품의 산업 통계를 가지고 추정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저희가 신규 담보 손해율 관련된 어떤 초안을 보면 우선적으로 이제 회사 내에서 그 신규 담보와 가장 유사한 담보의 손해율을 우선은 적용을 해서 신규 담보의 손해율을 이제 추정을 하도록 했고요. 만약에 유사 담보가 없다라고 하면 유사 담보와 동일하든가, 아니면은 신규 담보와 유사하든가, 아니면 동일한 업계의 평균 그 손해율을 가지고 추정을 하든가, 그것도 없으면 그냥 손해율을 100%로 써라. 이제 100%란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아무런 마진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요 내용은 저희가 이제 보험 요율 산출 원칙이라는 내용이 이제 감독 규정에 있는데요. 이제 감독 규정에도 약간 유사한 내용으로, 그래서 자사 통계율을 먼저 쓰고, 그게 없으면 산업 통계를 쓰고, 이제 그것도 없으면 예를 들어서 뭐 제보사가 주는 요율이라든가 뭐 이런 방법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방법들을 약간 준용해서 이제 작성을 한 상황입니다. 우선 이 신규 담보에서 보시면 이제 유사 담보에 손해율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추정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유사 담보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사담보를 판단함에 있어서 회사의 재량적 어떤 판단의 개입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 교수님 이제 발표 자료에 있는 것과 같이 이제 유사담보 판단 시에 이제 국가나 공공기관 등 신뢰성 있는 기관의 통계를 사용한 경우에만 유사담보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특정 논문에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도 유사담보로 인정할 것이냐, 그리고 또 이제 표준체에 예를 들어서 표준체를 기초로 해서 간편고지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럼 이 간편고지 상품에 대한 유사담보를 표준체로 볼 거냐, 아니면 볼 수 없는 거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사담보 손해율 이제 활용 시에 회사의 재량이 이제 커질 수가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사담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할수록 이제 회사의 어떤 실무가 되게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문제들을 회사의 재량을 차단하고자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 수 있냐? 아예 신규 담보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은 아예 동일한 어떤 특정 위험률을, 손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정 수치를 이제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실무 표준에서 예를 들면 특정 어떤 손해율을, 특정 수치를 주고 일정 기간 동안은 신규 담보 같은 경우에는 특정 손해율을 적용하세요라고도 이제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만약에 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특정 숫자를, 특정 손해율을 어떻게 정할 거냐, 어떤 게 이제 적정한 거냐, 또 동일한 상품일지라도 실제 손해율은 회사마다 이제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이나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상품이지만 실제로 각 회사가 경험하고 있는 손해율은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율을 만약에 동일하게 그 신규 담보에 손해율을 동일하게 썼을 때 일정 기간 이후에 그러면 이제 통계가 정립이 됐으니까 회사의 경험 손해율로 바꿔야 될 텐데, 그 바꾸는 시점에 굉장히 큰 이제 충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들도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손해율이나 사업 비율 이런 계리적 가정의 어떤 비교 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선은 어떤 평가 기준 차이로 인해서, 어떤 이런 손해율 추정 방법의 차이로 인해서 어떤 규제 차익이 발생되는 거를 최소화하자. 왜냐하면 보험 부채 평가가 달라지게 되면 이제 건전성 기준인 킥스 비율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규제 차익을 최소화하는 이제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제 발표를 해주신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영향 분석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들이 저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을 때 실무 부담이 이제 최소화될 수 있으면서 저희가 목적하고 있는 비교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실무 부담은 큰데 실제 보험금 추정에 있어서 영향이 미미하다면 그거는 저희가 굳이 복잡한 방법을 이제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영 팀장님께서 이 감독기관 관점에서 이 손해율과 관련된 개선 초안을 지금 감독원 차원에서 만들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종 결과가 기대됩니다. 자, 오늘 모두 6분의 보험회계 관련 전문가님들을 모셔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주로 보험 부채 평가와 회계 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제안들을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한 내용들이 실제 실무에서 많이 적용이 되어 보다 투명하고 비교 가능성이 높은 회계 정보가 산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상 한국회계학회 2025년 제2차 보험회계 실무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